여러분, 날짜 하나만 기억하세요. 4월 6일. 이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장바구니, 주유비, 대출이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날 협상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으면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넘보고 원달러 환율은 1,540원을 향합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도 마트 장보기가 무섭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오릅니다. 오늘은 전쟁부터 내 장바구니까지 이 돈이 어디서 새는지 구조를 전부 뜯어보고 마지막에 4월 달력에 빨간 줄 쳐야 할 날짜 5개와 시나리오별 행동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을 1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4월 5일에서 6일 사이입니다. NPR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보도한 날짜인데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유예가 끝나는 순간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타격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에 협상이 있긴 했죠. 미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15개 조항짜리 휴전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1개월 휴전에 경제제재 조건부 완화, 그리고 핵 프로그램 제한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까지 담겨 있었는데요. 꽤 포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의 반응은 최대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단칼에 거절이었죠. CNBC 인터뷰에서 적과는 협상한 적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직접 협상은 없다, 중재자를 통한 메시지 교환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역으로 5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공습 완전 중단에 전쟁 재개 방지 메커니즘 시설 복구, 배상 적대 행위 종식,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까지 요구한 거죠. 쉽게 말하면 고백했는데 상대는 일십한 걸 사이 좋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까지 미국의 유해와 별개로 독자 공격 강화 의지를 밝혔는데요.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별도 행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은 사실상 두착 상태인데요. 진짜 문제는 이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을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폭 21마일짜리 좁은 통로인데요. 전 세계 석유의 20%가 여길 지나가고 하루에 원유만 1,500만 배럴, 정제유까지 합치면 2천만 배럴이 통과합니다.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이란까지 페르시아만 산유국 6개국의 석유가 전부 이 해협을 경유하는데요. 2월 28일 이란 공격 이후 유조선 통행량이 70%나 줄었고 150척 넘는 배가 해협 밖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우회할 파이프라인 용량은 사우디와 UAE 것을 합쳐도 전체 통과량의 약 25%에 불과하죠. 한국은 역대 최대인 2246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풀었지만 IEA도 인정했듯이 이건 봉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알리안츠 리서치에 따르면 봉쇄가 3분기까지 가면 글로벌 GDP가 1.3%포인트나 하락하는데요. 그 결과 국제 기름 기준가인 브렌트유가 2월 초 67달러에서 3월 8일 한때 126달러까지 찍었고 3월 30일 기준으로도 115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달 만에 70% 가까이 폭등한 거죠. 봉쇄가 지속되면 시나리오상 120달러를 넘볼 수 있다는 게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입니다. 여기까지는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지갑에서 매달 19만 원을 빼가고 있습니다. 숫자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국은 하루에 석유를 약 260만 배럴 쓰는데요. 이건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 공식 데이터입니다. 3월 27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약 108달러인데요. 한 달 전 대비 배럴당 35달러 이상 오른 거죠. 260만 배럴 곱하기 35달러 곱하기 원달러 환율 1,508원을 계산하면 하루 추가 비용이 약 1,370억 원입니다. 한 달이면 4조 원이 넘는데요. 이걸 전국 2,200만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매달 약 19만 원이 됩니다. 이 19만 원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분산돼서 여러분 생활비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봉쇄가 지속돼서 시나리오상 브렌트유가 120달러까지 가면 가구당 부담은 월 26만 원까지 뜁니다. 근데 이 돈은 우리한테 청구서로 직접 오지 않는데요. 택배비에 500원이 붙고 달걀 한 판에 800원이 올라가고 아파트 관리비, 난방 항목에 몇천 원이 슬쩍 더해지는 방식입니다. 나프타라고 하는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포장재부터 합성 수지, 합성 고무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 거죠. 실제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 NCC는 3월 4일 불가항력을 선언하고 가동률을 66%로 낮췄습니다. 마트에서 달걀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던 그 뒤에 기름값이 숨어 있었던 거죠. 기름으로 공장을 돌리고 기름으로 트럭이 달리고 기름으로 난방을 하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가격에 바닥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따로 있는데요. 정부는 물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0% 이상이고 화석연료 의존은 98%에 달하죠. 원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산 원유 대부분이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공급이 막혔는데 안정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데이터만 놓고 보면 납득이 안 되죠. 여기에 환율까지 겹치면 구조가 더 심각해집니다. 원달러 1,508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수준인데요. 연초 1,420원대에서 3개월 만에 6.2%나 원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유가의 환율이 곱해지는 이중 타격 구조인데요. 기름값이 달러로 오르는데 그 달러마저 비싸지니까 에너지 비용이 원화 기준으로 고부로 뜁니다. 외국인이 3월 한 달 동안 한국 주식을 30조 원 넘게 팔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나가는 것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힘이죠. 설상가상으로 미국 연준은 3월 18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11대1 투표로 금리 인하를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PCE 물가 전망도 2.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란발 오일 쇼크가 연준을 동결 상태로 묶어둘 거라는 게 CNBC의 분석이죠. 금리가 안 내려가면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환율도 안 내려갑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와 비교하면 상황이 더 선명해지는데요. 당시 유가가 4배 폭등한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이 12%를 넘기고 실업률이 9%까지 치솟았습니다. 경기는 쉽고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그 레시피가 하나씩 갖춰지고 있다는 게 도이체방크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고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건은 빠르게 채워지고 있죠.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기름값 문제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요. 기름값 얘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충격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곳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미노는 금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금이 오르는 게 상식이잖아요. 실제로 올 1월에 금값이 온스당 5,595달러까지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금값이 3월 중순에 4,09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전쟁 중에 안전자산이 왜 떨어지는 거냐 하면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금 선물 증거금을 8%에서 9%로 올렸기 때문이죠. 증거금이란 선물 투자할 때 내는 보증금인데요. 이게 올라가면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한테 보증금 부족 통보가 갑니다. 돈을 더 넣든지 아니면 강제로 팔려나가는 거죠. 못 버틴 사람들의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가격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보증금까지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눈덩이 효과입니다. 은 같은 경우는 온스당 120달러에서 수일 만에 70달러대까지 반토막이 났는데요. 심지어 두바이에서는 항공편이 끊기면서 실물금이 온스당 30달러나 할인된 가격에 팔리는 세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면 오를 거라고 금에 몰빵했던 분들은 증거금 인상이라는 제도적 변수에 당한 거죠. 두 번째 도미노는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풍선에 넣는 가스 헬륨 아시죠? 이 가스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듭니다. 헬륨은 끓는 점이 영하 268.9도로 우주에서 가장 낮은데요. 이 성질 때문에 EUV 극자외선 장비의 냉각제로 쓰이고 대체할 물질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헬륨 수입의 64.7%를 카타르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이 이란 공격으로 타격을 받아서 공급이 끊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헬륨 재활용 시스템을 가동해서 연간 사용량의 18.6%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카타르발 30% 공백을 단기간에 메울 대안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6개월분 비축량을 갖고 있긴 한데요. 전쟁이 여름까지 가면 비축분이 바닥나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이 현실이 됩니다. 헬륨 현물 가격은 이미 50% 이상 급등했는데요. 피치 레이팅스도 이란 분쟁 장기화는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의 테일 리스크를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석유 화학까지 더해지는데요. 플라스틱과 합성 수지의 원료인 나프타도 중동에서 60% 이상 수입합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업체인 여천NCC가 3월 4일 업계 최초로 불가항력 선언을 하고 가동률을 66%로 낮췄는데요. 나프타 재고가 약 2주분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솔루션도 연쇄 불가항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틸렌이 부족하면 플라스틱부터 자동차 부품까지 영향이 퍼지는 거죠.
세 번째 도미노는 증시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월 한 달에만 코스피에서 30조 3,800억 원을 팔았는데요. 이건 월간 역대 최대 매도 기록입니다. 2월과 3월을 합치면 51조 4,600억 원이 빠져나간 거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30조 6,9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파는 걸 개인이 받아낸 구조죠.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은 48.9%로 12년 6개월 만에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의 72%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거죠. 코스피는 3월 4일 하루에만 12.06% 폭락해서 9.11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누적 하락률은 18%가 넘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었는데요. 소름 끼치는 건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기름값을 올리고 기름값이 헬륨 공급을 끊고 헬륨이 반도체를 흔들고 반도체가 증시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도미노입니다. 한국이 유독 취약한 이유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0%에 수출 비중까지 높은 이중 취약 구조 때문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 에너지 비용은 유가와 환율이 고부로 뜁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마저 원자재 비용 상승분에 깎이는 양면 타격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뭐 어떡하라는 건지 답답하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4월 달력에 빨간 줄 쳐야 할 날짜 5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4월 6일, 미국의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 유예 만료일이죠. 2번 4월 첫째 주, 미 이란 15개 조항 협상과 이란 5개 역제안의 접점 여부입니다. 3번 4월 초에 나오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유가 급등이 물가에 본격 반영되는 첫 지표라서 주목해야 합니다. 4번 4월 28일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헬륨 비축분 소진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5번은 원달러 환율 1,540원 돌파 여부인데요. 이 선을 넘으면 외국인 이탈이 가속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까지 바뀔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시나리오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먼저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통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기본 전망 기준 유가가 배럴당 85에서 90달러대로 급락하는데요. 환율도 1,450원대로 안정되고 외국인 매수 전환까지 1에서 2개월이면 됩니다. 헬륨 공급까지 재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도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반도체와 수출주 위주로 반등이 기대되는 흐름이죠. 시나리오 B 협상이 결렬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봉쇄가 지속되면 유가는 120달러를 넘기고 환율은 1,540원 이상으로 치솟는데요. 외국인 이탈이 가속되면서 코스피는 추가 10에서 20%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륨 비축분이 9월경 바닥나면 반도체 생산 차질까지 겹치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자산별 행동 가이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은 현재 온스당 4,568달러 부근인데요. 증권사들은 반기 저점으로 3,900달러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연말 6,300달러, UBS는 6,200달러를 전망하지만 로이터가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중앙값은 4,746달러로 기관별 편차가 매우 크죠. 따라서 3,900에서 4,200달러 구간에서 3회에서 5회 분할 매수가 합리적이고 한 번의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환율은 이미 1,508원으로 역사적 고점 부근입니다. 달러 자산을 가진 분이라면 성급한 환전보다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자산의 15에서 20%를 분할 매수하는 게 낫죠. 은행 앱에서 환율 우대 쿠폰을 쓰면 환전 수수료를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협상 타결 시 환율이 급락할 수 있어서 한 번에 환전하는 건 위험하죠. 예금은 제2금융권에 1억 원 넘게 넣어둔 분들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랐지만 같은 금융기관 안에서는 여러 계좌를 합산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별로 1억 원 이내로 분산해야 하는데요. PF 부실 우려가 있는 중소저축은행보다는 1금융권이나 국책은행으로 이전을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퇴직연금도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DC형이나 IRP에 해외 대체 투자 상품이 편입돼 있다면 미국 사모대출 관련 상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운용 보고서를 확인해서 편입 내역을 점검하시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생활비인데요. 유가가 지금 수준만 유지돼도 가구당 월 19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봉쇄가 지속돼서 브렌트유가 120달러까지 가면 월 26만 원으로 늘어나는데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정리하고 고정 지출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핵심 원칙은 딱 하나, 분할 또 분할이죠. 플랜 B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 4월에 확연히 갈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쟁이 기름값을 밀어올리고 기름값이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가 금리를 묶어두고 금리가 환율을 밀어올리고 환율이 한국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인데요. 매달 19만 원은 그 구조의 끝자락에 있는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주유비, 대출이자가 하나의 줄로 연결돼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줄의 시작점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하나의 열쇠가가 놓여 있습니다. 4월 6일 유예 만료와 협상 결과, CPI 발표,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환율 1,540원, 이 5가지를 달력에 빨간 줄 꼭 쳐두시고 시나리오별로 준비하시면 되죠.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플랜 B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4월 6일이 바로 그 열쇠가 돌아가는 날이라고 하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4월 자산 전략도 알려주세요.